우리 어머니 정말 지긋지긋해. 맨날 사소한 거 하나하나 참견하고 뭘 그렇게 맨날 지적하는지 몰라. 내가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진짜 숨 막혀 죽겠어. 닫힌 방문 앞에 서 있던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였죠.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부엌 서성이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내가 할게 그러고 솔직히 집에서 숨 쉬기가 힘들어. 겉으론 착한 척하지. 안 그러면 남편한테 뭐라고 들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손에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맞아. 시어머니가 뭘 알겠어.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뭐.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세탁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점심 뭐 드실래요? 멀리서 들리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사연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혜입니다. 67회를 살아오며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식을 키우고 손녀를 돌보며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긋지긋한 존재였다니, 숨막히게 하는 존재였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지긋지긋해. 하루라도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새벽녘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지긋지긋하다면 내가 깨끗하게 사라져 줄게. 하지만 제가 사라지는 방식은 며느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영이 원했던 건 제가 조용히 구석에 숨어 사는 것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몰랐죠.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왔는지, 그리고 제가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긋지긋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 아들 민준이, 며느리 지영이, 손녀 수빈이와 함께 이 집에서 살아왔습니다. 사실 이 집은 남편이 제 이름으로 해준 집이었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 꾸준히 모은 돈으로 산 집.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굳이 하지 않았어요. 가족인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침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을 채웠고 손녀가 학교 가기 전 할머니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는 아직 어둑했고 거실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죠.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들을 꺼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려고 돼지고기를 꺼내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지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아들이 있을 때는 다정했죠. 웃는 얼굴로 제 손에서 국자를 받아들고 앞치마를 두르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결혼식 때 그 애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났죠. 말도 곱고 예의도 바르고 정말 마음에 들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었죠.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지낸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까요. 이제 이 아이가 내 딸처럼 살아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 아이의 웃음이 가면이었다는 걸.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제일 맛있지만 이젠 제가 배워야죠. 지영의 목소리가 다정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죠. 며느리가 밥상을 차리는 동안 저는 손녀 방으로 가서
이불을 개켜주었습니다. 할머니! 수빈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9살 손녀는 아침마다 제 품에 안겨 응석을 부렸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 있어요. 할머니가 응원해주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할머니가 응원 많이 해줄게.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죠. 손녀의 따뜻한 손길, 순수한 웃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들 민준이 넥타이를 매며 자리에 앉고 며느리가 국그릇을 나눠줬어요. 어머니, 드세요. 고마워. 밥을 먹는 동안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지영이 부모님 댁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같이 가실래요? 아니다. 너희끼리 다녀와라. 나는 집에서 쉴게. 그러세요? 그럼 수빈이랑 집에 계세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시선이 느껴졌죠.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차가운 눈빛. 하지만 금방 환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반찬 더 드릴까요? 아니야, 됐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었죠. 미소 뒤에 숨겨진 다른 표정 같은 것. 하지만 그때는 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 출근했습니다. 수빈이도 학교에 가고 집안이 조용해졌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탁기를 돌리려고 빨래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때 지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전화 좀 받을게요.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빨래 바구니를 들고 세탁실로 가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아니, 진짜 그러니까 말이야.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정말 지긋지긋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맨날 사소한 거 하나하나 참견하고 뭘 그렇게 맨날 지적하는지 몰라. 손에 든 빨래 바구니가 떨렸습니다. 내가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진짜 숨 막혀 죽겠어.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더군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부엌 서성이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내가 할게 그러고 솔직히 집에서 숨쉬기가 힘들어. 며느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너머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겉으론 착한 척하지. 안 그러면 남편한테 뭐라고 들으니까. 근데 속으론 진짜 하루라도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등을 기댔죠. 맞아. 시어머니가 뭘 알겠어.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뭐. 그 순간 지금껏 함께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결혼식 날 제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며 말하던 며느리.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아침마다 밥상을 차리며 웃던 얼굴. 어머니가 해주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손녀를 안고 웃으며 말하던 모습. 어머니 덕분에 제가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전부 거짓이었구나. 전부 가면이었구나.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이 열리려는 기척이 느껴졌죠. 저는 재빨리 세탁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빨래를 정리하는 척했죠. 어머니, 점심 뭐 드실래요? 멀리서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아, 응. 뭐든 좋아.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는 발소리, 냉장고 문 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일상적인 소리들이었지만 그날따라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세탁기 앞에 주저앉아 빨래를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세제를 넣는 것조차 힘들었죠. 지긋지긋해. 숨 막혀 죽겠어. 하루라도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리더군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상을 차렸고
저는 식탁에 앉았죠. 어머니, 김치찌개 끓였어요. 드세요. 지영의 미소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죠. 고마워.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더군요.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표정조차 거짓으로 보였죠.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러세요? 그럼 식사 후에 좀 쉬세요. 다정한 목소리, 부드러운 말투. 하지만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내가 지긋지긋한 존재구나. 내가 숨막히게 하는 존재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 애가 결혼해서 들어온 날부터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게, 며느리가 이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부엌 일도 양보했고, 손녀 돌보는 것도 도왔고, 아들 밥상 차리는 것도 같이 했죠. 그런데 그게 전부 참견이었고, 지적이었고, 부담이었다니. 오후 내내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번 들어와 물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녁은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알아서 해. 네, 알겠습니다. 푹 쉬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 다시 고요해진 방.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저녁 무렵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손녀도 학교에서 돌아왔고요. 수빈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고 일어났죠. 할머니, 저 글의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손녀가 상장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우리 수빈이 정말 잘했네. 할머니가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줄게. 진짜요? 와! 손녀의 웃음소리. 이것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죠. 저녁 식사 시간. 다시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영이가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셨다고.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랬어.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쉬셔야 해요. 요즘 무리하신 것 같아요. 겉으로는 다정한 며느리. 하지만 이제 그 뒤에 숨은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저는 조용했습니다. 손녀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의 회사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죠.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민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 마라. 식사가 끝나고 모두가 제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앉아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 고요한 집안. 내가 부담스러운 존재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모두가 잠든 시간. 저는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지긋지긋하다면 가슴 한편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사라져 줄게. 하지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깨끗하게, 완전하게 사라지는 거죠. 며느리가 원한 대로요. 과연 이 평화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제가 그 말을 들었다는 걸 언제쯤 알게 될까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죠. 단지 제 눈이 달라진 것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웃음, 며느리의 다정한 말투, 며느리의 친절한 행동들. 이제 그 모든 것이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죠. 하지만 이번엔 일부러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천천히 열고 발소리를 죽이며 반찬통을 꺼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며느리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견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던 거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었죠.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지영이었습니다. 머리를 묶으며 부엌으로 들어오더군요. 며느리가 환한 미소로 제 손에서 국자를 가져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맙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달리 들렸어요. 또 일찍 일어나서 부엌 서성인다. 머릿속에 며느리가 전화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물러나 거실로 갔죠. 아들이 일어나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손녀도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했고요. 아침 식탁? 다시 네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국그릇을 나눠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으며 집안일은 며느리가 다 하니까 제가 푹 쉬라고 했죠. 며느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며느리.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이제 그만 나서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죠.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 출근했습니다. 수빈이도 학교에 갔고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며느리 단둘이 남았죠. 며느리가 설거지를 시작했고 저는 거실에서 TV를 켰어요. 며느리가 장 보러 간다는 말을 밝은 목소리로 남기고 외출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집안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죠. 옷장 깊숙한 곳에 있는 상자.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에 쥐어준 것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통장, 등기부등본, 인감도장, 귀금속. 남편은 전부 제 이름으로 해뒀었죠. 돌아가시기 전 병실에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습니다. 이건 당신 거라고. 당신이 관리하라고. 아들한테 주지 말고 당신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왜 굳이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하지만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상자 속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봤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이 집은 제 명의였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가 2채. 이것도 제 명의였죠. 통장 여러 개. 예금과 적금.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 모아둔 돈까지.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다시 넣어뒀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 영숙이었습니다. 최영숙. 남편과 제가 젊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였죠. 오늘 시간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영숙은 괜찮다고 했어요. 동네 카페에서 1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왜 그랬을까요? 뭔가 큰 결정을 내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외출했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 단풍잎이 떨어지는 거리를 걸었죠.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카페에 들어서니 영숙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영숙이 손을 흔들었고 저는 영숙 앞에 앉았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표정이 안 좋다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 잔을 들었다 놨다 하며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지긋지긋하게 생각한다고, 우연히 전화 통화를 듣게 됐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죠. 제 손을 꽉 잡더군요. 며느리가 친구한테 한 말들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지긋지긋하다고, 숨막혀 죽겠다고, 하루라도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들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이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중얼거리더군요.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아들 뒷바라지하고 손녀까지 돌보고 그 집 살림 다 제가 꾸려왔는데 영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기 아내 편만 들고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몰라요. 며느리가 겉으론 착하게 구니까.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숙이 물었습니다. 집이 제 명이라는 거, 돈도 다 제 거라는 거, 아직도 말 안 했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고, 가족인데. 영숙이 한숨을 또 쉬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하라고 했죠. 제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그래야 그 애들이 정신 차린다고.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아니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라고요. 영숙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몰랐죠. 이 집이 제 명이라는 것, 상가 두 채가 더 있다는 것,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모든 게 제 거였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으로 해둔 것들이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을 나갈까 봐요 라고.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제가 나가는 거라고.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고. 제 거 다 챙겨서 나가는 거라고요. 영숙이 제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카페 안이 고요했습니다. 저희 둘만 남은 것처럼요. 다음 주말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랑 지영이가 친정 간다고 했으니까 그때 영숙이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영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안다고 했죠.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그 애들 눈치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숙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가벼워진 게 아니라 단단해진 거였어요. 무언가 결심이 선 것 같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며느리가 이미 돌아와 있었어요. 어디 다녀왔냐고 밝게 물었고 저는 친구 만나고 왔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겠다는 며느리를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옷장을 열었죠. 상자를 꺼내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며 메모를 했어요. 집 등기부등본, 상가 등기부등본, 통장 5개, 귀금속, 인감도장, 챙겨야 할 것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 밥을 먹으며 다음 주말에 지영이 친정 다녀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오라고. 손녀 수빈이가 할머니랑 있겠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웃으며 빨리 다녀오겠다고 했죠.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며느리는 몰랐을 겁니다. 그 주말이 얼마나 특별한 주말이 될지. 식사 후 며느리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TV를 봤죠.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모두가 잠들었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다시 떠올랐죠. 지긋지긋해.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몰랐죠.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갈지. 다음 주말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시어머니가 사라지는 날. 하지만 그 방식은 그들이 상상하지 못할 방식일 겁니다. 과연 며느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들은 그때야 깨닫게 될까요? 그리고 손녀는 할머니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이상하게도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아니, 나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피하기 시작한 거였죠. 아침마다 부엌에서 마주치면 짧게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꼭 필요한 말만 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게 오히려 편하다는 걸. 서로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요. 며느리도 제 눈치를 보지 않고 저도 며느리에 가면 같은 미소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묘한 소강 상태였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손녀 수빈이가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가방을 던지는 소리가 들렸죠. 손녀가 제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 품에 안겼어요.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며 신나게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린 그림을 선생님이 칭찬했다고, 복도에 전시될 거라고, 친구들도 다 예쁘다고 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손녀의 이야기를 들으면 모든 걸 잊을 수 있었죠. 수빈이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펼쳐 보이는 그림, 노란 해가 떠 있는 하늘 아래, 집 한 채가 그려져 있었어요. 집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죠. 손녀가 환하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랑 손녀가 꽃밭에 있는 그림이라고. 제가 예전에 꽃 좋아한다고 했던 게 기억났나 봅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림 속 할머니와 손녀는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손녀가 나중에 꽃밭 있는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같이요 라고 덧붙이며 순수한 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손녀. 저는 손녀를 꽉 안아줬습니다. 손녀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그냥 너무 예뻐서라고만 대답했죠. 손녀가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죠. 이런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도 아들의 무관심도 모두 잊을 수 있었어요. 손녀가 오늘 같이 놀자고 졸랐습니다. 퍼즐을 맞추고 싶다고 했죠. 지난달에 사준 1000조각짜리 꽃밭 퍼즐이었습니다. 저희는 거실 바닥에 앉아 퍼즐을 펼쳤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그려진 퍼즐. 수빈이가 열심히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손녀가 파란색 꽃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수레국화라고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다고 말해줬죠. 손녀는 예쁘다며 나중에 집에도 심자고 했습니다. 손녀와 이야기를 나누며 퍼즐을 맞췄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죠. 해가 기울어가고 거실에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렌지빛이 바닥을 물들였어요. 수빈이가 퍼즐한 조각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우리 진짜 잘 맞춘다고 신나하더군요. 손녀의 웃음, 그 옆에서 같이 웃고 있는 저.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장을 보고 돌아온 거였어요. 며느리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뭐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손녀가 신나게 대답했죠. 퍼즐 맞추고 있다고. 그런데 며느리가 숙제는 했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수빈이의 표정이 굳어졌죠. 아직 안 했다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빨리 가서 숙제부터 하라고 말했습니다. 놀기만 하면 어떡하냐고.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빈이가 풀이 죽은 얼굴로 일어났어요. 나중에 다시 하자고 저에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죠. 손녀가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 조금 전까지 환하게 웃던 아이가 시무룩해져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퍼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맨날 놀기만 하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저를 향한 말이었죠. 손녀를 놀게만 한다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퍼즐을 상자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고.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민준이 회사 이야기를 했고 며느리는 가끔 맞장구를 쳤습니다. 수빈이는 숙제 다 했냐는 아빠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쉬라고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다정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죠. 그 뒤에 숨은 의미를요.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 출근하지 않아서 집에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제 옆에 앉더니 몸을 기댔어요. 날씨가 좋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참 맑다고요. 손녀가 산책 가자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요. 저는 손녀와 함께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가디건을 걸치고 신발을 신었죠. 다녀오겠다고 인사했습니다. 며느리가 수빈이를 불러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오라고 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요.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손녀가 제 손을 꽉 잡고 깡충깡충 뛰었어요. 동네 공원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죠. 공원에 도착하니 단풍잎들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색. 발로 밟으면 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수빈이가 낙엽을 주워 던지며 놀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죠. 나뭇잎이 정말 예쁘다고 외치는 손녀의 목소리. 그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놀다가 수빈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숨을 헐떡이며요. 엄마가 준 돈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자고 했습니다. 공원 입구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수빈이는 딸기 맛, 저는 바닐라 맛. 다시 벤치로 돌아와 아이스크림을 먹었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손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제가 언제 어렸냐고. 저도 손녀만 했을 때가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손녀는 신기해하며 그때도 할머니였냐고 물었죠. 아니라고, 그때는 어린 여자아이였다고 말해줬습니다. 손녀가 눈을 반짝이며 더 물었어요. 그때도 놀았냐고. 친구들이랑 어떻게 놀았냐고. 저는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시골 마을 이야기. 친구들과 뛰어놀던 이야기. 산에도 가고 개울에서도 놀았던 이야기. 학교 가는 길에 봤던 풍경들. 수빈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가끔 질문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요.
재미있었겠다고 더 이야기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손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손녀가 대답했어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니까요. 손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우리 계속 같이 살 거냐고.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뿐이었죠. 손녀가 다시 불렀지만 저는 그냥 사랑한다고만 말했습니다. 손녀도 사랑한다고 대답하며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손녀를 꽉 안아줬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머니가 곧 떠날 거라는 것도, 왜 떠나야 하는지도.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하겠죠. 할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녀가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가끔 노래를 흥얼거리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다녀왔다고 인사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수빈이에게 재미있었냐고 물었죠. 손녀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랑 공원 갔다 왔다고. 며느리가 좋았겠다며 손 씻고 방에서 쉬라고 했습니다. 수빈이가 세면장으로 갔습니다. 저도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불렀어요. 내일 친정 가는 거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수빈이 잘 부탁한다고 늦게 올 수도 있다고 했죠. 걱정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옷장을 열고 깊숙한 곳에 있는 상자를 확인했죠.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손녀와 함께한 시간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거짓이 아니었죠. 그 아이의 웃음, 그 아이의 따뜻한 손길, 그것만은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기억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긋지긋한 시어머니가 진짜로 사라지는 날. 손녀는 제 선택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이 아이가 커서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될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고요하지 않았죠.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으니까요. 과연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며느리와 아들이 집을 비우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광경을 마주하게 될까요?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준이와 지영이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가방을 챙기고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는 소리가 들렸죠. 거실에서 손녀와 함께 앉아있던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수빈이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말씀 잘 들으라고, 착하게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요. 민준이도 수빈이를 안아주고는 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다녀오라고 말했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와 손녀 단둘이 남았어요. 원래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날, 집을 정리하고 짐을 싸고 떠날 준비를 하려던 날. 하지만 손녀가 있었죠. 이 아이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을 먹이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어줬죠. 손녀는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와 지영이가 돌아온 거였어요.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더군요. 며느리가 들어서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피곤한 듯 보였지만 웃고 있었죠. 민준이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뭔가 일이 있었나 봤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민준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민준이를 힐끔힐끔 쳐다봤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민준이가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며느리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제 옆에 앉더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친정에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장인어른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병원비며 생활비며 많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영이가 걱정이 많다고 했어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여유가 없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에 무게감이 느껴졌죠.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회사 사정도 안 좋다고, 보너스도 깎였고 승진도 밀렸다고 했어요. 집안 형편이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TV를 보는 척했죠. 민준이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미묘하게, 천천히. 아침 식사 시간. 민준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회식비가 부담된다고, 요즘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했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자기도 시장 볼 때 아껴 쓰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힐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느꼈죠. 그 시선의 의미를.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손녀 수빈이가 학원을 하나 더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다니는 미술학원이었죠. 민준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했어요. 수빈이가 실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며느리가 부엌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즘 집안 형편이 빠듯하다고, 이것저것 나가는 돈이 많다고, 아껴 써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민준이가 또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요즘 생활비가 많이 든다고, 지영이 친정도 도와드려야 하고 수빈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엄마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죠. 민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괜찮다고, 생활비에 보태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죠. 제가 가진 게 많지 않다고, 연금으로 겨우 지낸다고 했습니다.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도 조금은 있지 않냐고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없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한숨을 길게 쉬며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방문 너머로 며느리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분위기는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어색해졌어요. 민준이는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필요한 말만 짧게 했죠. 손녀 수빈이만 여전히 제게 다가왔지만 며느리가 빨리 방에 가서 공부하라고 데려갔습니다. 며칠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회사 동료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한테 부탁했지만 도와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연금으로 겨우 산다고 여유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친정 어머니와 통화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부탁했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와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했죠. 그 말을 하는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가 가진 걸 말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집도 상가도 통장도 모두 숨겼죠. 하지만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지긋지긋하다고 했을 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그런데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손을 내미는 겁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거실에서 지영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들렸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돈이 없는 건지 모르겠다고. 연금도 받으시고 남편분이 남긴 것도 있을 텐데 말이에요. 민준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도와주지 않으시다니 섭섭하다고 했죠. 민준이도 동의했습니다. 가족인데 이럴 수 있냐고 실망스럽다고 말했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물이 손등으로 흘러내렸지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가족이라고 했죠. 가족. 며느리가 저를 지긋지긋하다고 했을 때는 가족이 아니었나요? 하루라도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는요.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며느리는 밥그릇을 놓을 때 평소보다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손녀 수빈이가 저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며느리가 막았어요. 빨리 먹고 방에 가서 숙제하라고 했죠. 식사가 끝나고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만 거실에 남았어요. 혼자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 소리만 웅웅거리더군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밥을 하려고 하면 며느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제가 도우려고 하면 손사래를 쳤죠. 괜찮다고, 혼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녀와 놀려고 하면 며느리가 데려갔어요. 숙제가 많다고 공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빈이가 아쉬운 표정으로 저를 돌아봤지만 어쩔 수 없었죠. 민준이는 퇴근해도 방에만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저와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에서 제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짧게 했죠. 밥 먹으라고, 불 끄고 주무시라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가족과 함께 살아도 혼자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이간질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며느리가 민준이에게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제 이미지를 깎아내렸는지, 어떻게 저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들이 저를 멀리한다는 것만 느낄 뿐이었죠. 왜 그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제가 돈을 주지 않아서 그것만으로 이렇게까지 될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정말 떠나야 할 때가 왔다는 것.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 며느리가 원했던 대로 제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주말 민준이와 지영이가 또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지영이 친정에 다시 가야 한다고 했죠. 그날이 바로 그날이 될 겁니다. 제가 정말로 사라지는 날.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들이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요. 과연 민준이와 지영이는 제가 없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행복할까요?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집안의 냉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가을이 깊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진 거였죠. 아침 식사 시간. 식탁에 앉아 있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며느리는 부엌을 오가며 설거지 소리를 냈습니다. 수빈이만 가끔 저를 힐끔 쳐다봤지만 며느리가 눈짓으로 제지했죠. 밥을 먹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힘들다고.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죠.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주신다고. 돈은 있으면서 숨기시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이기적이시다니까요. 가족이 힘든데도 모른 척 하시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솔직히 같이 사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맨날 집에 계시니까 숨이 막혀요. 친정 부모님은 정말 힘드신데 우리도 여유가 없잖아요. 전화가 길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불만을 쏟아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신지, 도움도 안 되시면서 자리만 차지하신다고, 차라리 요양원에라도 가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요양원, 그곳에 보내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요양원에 가라고, 짐이 되니까 떠나라고. 그게 며느리의 진심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비 뚜껑 열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도마 소리.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가 일찍 퇴근했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민준이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민준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빠졌다고. 보너스도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고 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실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어떻게 되는 거냐고. 친정 부모님도 도와드려야 하는데 우리도 빠듯하다고 했죠. 민준이가 답답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자기도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부탁해 보면 안 되냐고. 분명히 뭔가 있으실 거라고 했어요. 민준이가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도 모른 척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가족이 뭔지 모르시는 것 같다고 했죠.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족이 뭔지 모른다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손녀 수빈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림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좋아하며 집에 왔죠. 저는 손녀를 안아주며 축하해줬습니다. 손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림은 나중에 봐도 되니까 숙제부터 하라고. 중요한 시험이 다가온다고 했죠. 수빈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상장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가며 중얼거렸어요. 그림 같은 거 해봤자 뭐하냐고. 공부나 잘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 제 목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이와 지영이가 또 외출한다고 했어요. 지영이 친정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고 했죠. 그 전날 저녁,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민준이와 지영이는 거실에 있었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더군요.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 진짜 이상한 것 같아. 돈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럴까? 민준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생각해봐.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뭔가 남기셨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다 혼자 가지고 계신 거 아닐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이가 뭐라 말하자 며느리가 답답한 듯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도 모른 척 하시잖아.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솔직히 말할게. 나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진짜 힘들어. 맨날 집에 계시고 뭘 해도 신경 쓰이고 답답해 죽겠어.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볼까?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거기가 오히려 편하실 수도 있잖아. 며느리의 말에 민준이가 뭐라 대답했습니다. 잘 들리지 않았지만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어머니 편만 들잖아. 나도 힘들다고. 친정 부모님도 도와드려야 하는데 우리 형편도 빠듯하고 어머니는 분명히 뭔가 있으실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민준이가 뭐라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우리한테 짐이 되는 건 사실이야. 인정해. 우리 둘만 살면 훨씬 편할 거 아니야. 짐.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제가 짐이라고.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진짜 지긋지긋해. 어떻게든 좀 나가시면 좋겠어. 솔직히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봤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뭐라 말했지만 며느리를 말리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저 한숨만 쉬는 소리가 들렸죠.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친정 다녀오는 동안 생각 좀 해봐. 어머니를 어떻게 할지. 이대로는 안 돼. 두 사람이 일어나 방으로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긋지긋하다. 짐이다. 나가면 좋겠다. 요양원. 그 말들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전화해서 했던 말. 그 말을 이제 아들 앞에서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준이는, 제 아들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더 이상 가족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준이와 지영이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수빈이도 함께 간다고 했어요. 외할머니 댁에서 자고 온다고 했죠. 손녀가 제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잘 계시라고 빨리 올게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손녀를 꽉 안아줬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혼자 남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고요 속에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할지. 그들은 제 운명을 결정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낼지, 어떻게 내보낼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제가 먼저 떠날 거라는 것을. 그것도 그들이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토요일 오전, 집안이 완전히 비었습니다. 민준이, 지영이, 수빈이 모두 외할머니 댁에 갔죠. 내일 저녁에야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더 이상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마음이 단단해졌죠. 차갑게 식은 것 같았어요. 절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있던 상자를 꺼냈죠.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제 이름으로 된 이 집, 상가 2채의 등기부등본, 역시 제 명의였습니다. 통장 5개, 예금과 적금, 남편이 평생 모은 돈과 제가 젊었을 때 모은 돈, 귀금속들, 시어머니께 받은 것, 남편이 사준 것, 인감도장, 전부 제 것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는 것들. 저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큰 여행 가방이었죠.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통장, 인감도장, 귀금속, 등기부등본.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옷장에서 옷을 꺼냈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겼죠.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었어요. 사진 몇 장, 남편과 찍은 사진, 어린 민준이 사진, 수빈이 사진, 그것만 챙겼습니다. 짐을 다 싸고 가방을 닫았어요. 이제 다음 단계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활비 통장, 민준이와 지영이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지만 실은 제가 관리하던 통장이었죠. 매달 제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 그 돈으로 집안 생활비를 댔습니다. 은행 직원과 통화했습니다. 통장을 해지하고 싶다고 했어요. 월요일에 은행 방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죠. 직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 가능하다고.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민준이가 쓰던 컴퓨터였어요.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습니다. 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죠. 생활비 통장이 보였습니다.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있었어요. 전액 인출. 제 다른 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해지했어요. 화면에 해지 완료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이제 그들이 쓰던 생활비 통장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과금이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인터넷. 모두 제 이름으로 자동이체되고 있었죠. 하나씩 자동이체를 해지했습니다. 클릭 몇 번으로 끝났어요. 이제 공과금도 납부되지 않을 겁니다. 컴퓨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냉장고로 갔어요. 문을 열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만든 것들이었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된장, 간장, 반찬통들. 전부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냉장고가 점점 비어갔습니다. 냉동실도 마찬가지였죠. 고기, 생선, 만두 모두 버렸습니다. 냉장고 안이 텅 비었어요. 싱크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조미료, 라면, 통조림 필요 없었습니다. 모두 봉투에 담았죠. 부엌이 점점 비어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제가 놓았던 장식품들, 액자, 화분, 쿠션 하나씩 치웠어요. 서재에 있던 제 책들, 옷장에 있던 제 옷들, 화장대에 있던 제 화장품들, 제 흔적을 모두 지웠습니다. 집안이 점점 낯설어져 갔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여러 개 쌓였습니다. 하나씩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쓰레기 집화장에 버렸죠. 집으로 돌아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제 방을 청소했어요. 깨끗하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도록 침대 시트를 벗기고 옷장을 비우고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었죠.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위에 메모지와 펜이 있었어요. 메모지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썼죠. 지긋지긋하다던 사람, 이제 없으니까 편하겠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다 담겨 있었어요. 메모지를 냉장고 위에 놓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볼 자리였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친구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숙이 받았습니다. 준비 다 됐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데리러 와달라고 했죠. 영숙이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힘내라고, 잘한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텅 빈 냉장고, 깨끗하게 정리된 부엌, 아무것도 없는 제 방, 제 흔적이 모두 사라진 집. 이제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제 집이었는데 이제 그들에게서 뺏는 겁니다. 민준이와 지영이는 몰랐죠. 이 집이 제 명이라는 것, 제가 떠나면 이 집도 사라진다는 것.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내일이면 떠납니다. 이 집을, 이 가족을 떠나는 거죠.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무언가에서 해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원했던 대로 제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죠. 지긋지긋한 시어머니가 사라지는 대신 집도, 돈도,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질 겁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빈 냉장고를 보고, 사라진 반찬들을 보고, 해지된 통장을 확인하고, 끊어진 전기와 가스를 마주하고, 그리고 냉장고 위의 쪽지를 읽을 때, 그때서야 깨닫겠죠.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겁니다. 저는 떠날 테니까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일요일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 씻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었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집안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이곳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아들과 며느리와 손녀와 함께 살았던 곳.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손녀와 웃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추억일 뿐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영숙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를 가지고 왔더군요.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영숙이 짐을 받아주며 안아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포옹에서 위로를 느꼈죠. 차에 올라탔습니다.
영숙이 운전석에 앉아 물었어요. 어디로 가냐고. 준비해둔 곳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상가 위 작은 주택.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앞만 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시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김순애는 여전히 살아있었죠.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한 방식으로 살아갈 겁니다. 과연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텅 빈 냉장고와 사라진 반찬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냉장고 위에 쪽지를 읽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될까요? 제가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일요일 저녁 7시, 민준이와 지영이, 수빈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들. 저는 물론 그 자리에 없었죠. 하지만 영숙이 나중에 들려준 이야기와 제가 상상한 장면들로 그 순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민준이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영이가 거실로 들어갔어요. 불을 켰지만 조명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왜 안 들어와? 지영이가 스위치를 몇 번 더 눌렀지만 소용없었죠. 민준이가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어둠 속에 거실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엄마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빈이가 할머니를 찾으며 방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죠. 할머니가 안 계세요. 수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제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안을 비춰봤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만 덩그러니 있을 뿐. 옷장도 비었고 서랍도 비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뭐야? 이게. 민준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영이가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반찬 하나 없이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반찬이 하나도 없어. 지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싱크대를 열어봤어요. 라면도 조미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대체. 지영이가 냉장고를 다시 열었어요. 그때 냉장고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핸드폰 불빛으로 쪽지를 비췄죠. 지긋지긋하다던 사람, 이제 없으니까 편하겠네. 지영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쪽지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민준이에게 보여줬죠. 이거 봐. 민준이가 쪽지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긋지긋하다던 사람. 엄마가 알았던 거야?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이가 주저앉았어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죠. 어떻게. 지영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가 핸드폰을 꺼내 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죠. 저는 이미 전화번호를 차단해 놨으니까요. 안 받으셔. 민준이가 몇 번을 더 걸었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수빈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죠. 할머니가 어디 갔냐고. 왜 안 계시냐고. 지영이가 수빈이를 안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가 전기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왜 전기가 끊어졌냐고 물었죠. 자동이체가 해지되어 요금이 미납됐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가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도도 인터넷도 전부 자동이체가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전부 엄마가. 지영이가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생활비 통장을 확인했죠. 계좌가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통장도 없어?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제야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났다는 것을 계획적으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다 들으셨던 거야. 내가 한 말, 지긋지긋하다고, 숨 막힌다고, 나가시면 좋겠다고. 지영이가 흐느꼈습니다. 민준이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죠. 나도 엄마를 지켜드리지 않았어. 지영이 말에 그냥 동조했어. 두 사람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불빛만이 거실을 희미하게 비췄죠.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 가지 않았어요. 지영이와 함께 저를 찾기 시작했죠.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혹시 어머니를 봤냐고, 어디 계신지 아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영숙에게도 전화가 갔죠. 영숙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부탁했으니까요. 민준이는 경찰서까지 갔어요. 실종 신고를 하려 했죠. 하지만 경찰은 성인이 스스로 떠난 것 같다며 당장 수사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쪽지도 남겼고 짐도 챙겨간 것으로 보이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와 지영이는 계속 저를 찾았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집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기가 끊겨 어둠 속에 있었고 냉장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장을 봐왔어요. 반찬을 만들려고 했죠.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간도 맞지 않고 맛도 이상했어요. 지영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집안 살림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인지. 수빈이는 할머니를 찾으며 울었어요. 밤마다 할머니 이야기를 했죠. 왜 할머니가 떠나셨냐고, 할머니는 언제 돌아오냐고. 민준이는 딸에게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지영이도 문자를 보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역시 답장은 없었습니다. 이틀 후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엄마가 어디 계신지만이라도 알려주세요. 걱정됩니다. 저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영이가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께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지긋지긋하다고, 나가시면 좋겠다고. 그런 말들을 했죠. 어머니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이제 알았어요. 돌아와 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민준이도 긴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저도 잘못했습니다. 엄마를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지영이 말에 동조했고 엄마를 냉대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빈이가 매일 할머니를 찾아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는 그 문자도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러 번 걸었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받기로 했어요. 전화를 받았죠.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맞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죠. 민준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돌아와 주세요.
제발. 저는 침묵했습니다. 민준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이제 알았어요. 저희가 얼마나 엄마에게 의지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얼마나 중요한 분이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지영이가 흐느꼈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됐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지영이가 되물었어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내가 지긋지긋했다면서요. 이제 내가 없으니까 편하시겠네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나도 이제 편해요.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노릇 안 해도 되니까. 지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가 오지 않도록 차단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제가 떠나온 집, 제가 떠나온 가족, 그들은 이제 알게 됐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없는 집이 얼마나 불편한지.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과연 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후로도 민준이와 지영이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가 매일 왔어요. 전화도 걸려왔죠. 하지만 저는 차단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준이가 영숙에게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꼭 만나고 싶다고, 사죄하고 싶다고 했답니다. 영숙이 물었어요. 만나줄 거냐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만나겠다고. 하지만 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한 장소에서, 제가 정한 시간에. 영숙이 그 말을 민준이에게 전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고용한 변호사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죠. 집 등기부등본, 상가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모두 제 명의였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와 지영이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야위어 보였어요.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죠. 민준이가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이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지영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였죠. 두 사람이 마주편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해드렸어요. 돌아와 주세요. 지영이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를 너무 함부로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지긋지긋했죠? 지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숨막혀 죽겠다고 했죠. 하루라도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지영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고도 했죠. 짐이라고도 하고. 민준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가족이 뭔지 모른다고 했죠. 이기적이라고.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았죠. 이게 뭔지 알아요? 민준이가 서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건 너희가 살던 집, 내 명의야. 민준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도 꺼냈어요. 상가 2채, 이것도 내 명의. 또 다른 서류, 통장 5개, 이것도 전부 내 거지. 민준이와 지영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거야. 전부 내 이름으로 해뒀지. 아들한테 주지 말라고 내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하셨어.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그래, 숨기고 있었어. 너희한테 말할 생각 없었지. 지영이가 얼굴을 들었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지영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해야 했어? 나를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사람한테? 나를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지영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너희가 나한테 손 내밀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너희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어. 2년 동안 같이 살면서. 그런데 너희는 날 짐으로 봤잖아. 지영이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 눈치 안 보고.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민준이 앞에 놓았어요. 이거 받아. 민준이가 서류를 받습니다. 진명도 요구서였죠. 이게 그 집에서 나가. 한 달 안에. 내 집이니까. 민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어디 가서 살아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내 집 없이 살라고 할 뻔했잖아.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지영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발요. 수빈이는 어떡하고요. 저는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수빈이는 내가 키워. 너희 부부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할머니 노릇 안 할 거야. 지영이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돌아와 주세요. 민준이도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제발. 저희 한 번만 봐주세요. 수빈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손녀 이야기를 들으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졌으니까요. 나도 수빈이 보고 싶어. 하지만 그건 너희 탓이야. 너희가 날 이렇게 만든 거지.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한 달. 그때까지 집 비워.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법적으로 모든 절차는 제대로 진행됩니다. 저는 회의실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영이가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민준이도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죠. 복도를 걷는 동안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영숙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떻게 됐어? 영숙이 물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로. 영숙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잘했어, 순애야.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스쳐갔어요. 저는 앞만 봤습니다. 그 후 한 달, 민준이와 지영이는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법적으로 제 소유였으니까요. 그들은 작은 전셋집을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영숙이 전해준 소식이었죠. 지영이는 일을 시작했대요.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 제가 없는 집에서 그들은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생활비를 아껴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민준이는 회사 일에 집안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지영이는 일하면서 수빈이를 돌봐야 했죠. 두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하지만 그건 이제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 상가 위 작은 집, 혼자 살기에 딱 좋은 공간이었어요. 아침마다 커튼을 열고 햇살을 받았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죠.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원하는 것을 먹었어요. TV도 내가 보고 싶은 걸 봤습니다. 영숙이 자주 놀러 왔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죠. 동네 노인정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 과거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김순애였죠. 지긋지긋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순애 씨. 가끔 수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죠. 제가 돌아간다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시어머니 자리로.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는 제 삶이 중요했습니다. 제 마음이 중요했죠.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쓴 편지였어요. 서툰 글씨로 써 있었죠.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언제 오세요? 수빈이가 할머니 사랑해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수빈이는 언젠가 이해할 겁니다. 할머니가 왜 떠났는지, 할머니가 왜 돌아갈 수 없었는지,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자기 부모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되겠죠. 저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물들고 바람이 시원했죠.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지긋지긋한 시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김순애는 여전히 살아있었죠. 이제는 제 방식대로, 제 마음을 지키며 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제가 이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제 자신을 지키는 것, 제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다는 걸.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나의 진짜 인생이. 그리고 괜찮구나. 혼자여도 괜찮구나.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니까.